부산의 해안가에 위치한 오래된 주택가. 파도 소리조차 벽에 스며든 듯한 낡은 집에서 서하은은 늘 같은 꿈을 꿨다. 누군가 그녀를 부르고 있었고 그녀는 항상 그 목소리를 향해 달려갔다. 하지만 끝내 누구의 얼굴도 볼 수 없었다. 꿈은 항상 그 지점에서 깨졌다. 그리고 현실은 늘 차가웠다. 하은아, 약 사왔어. 조금만 참자. 알았지? 10살 어린 여동생 서여린의 숨소리가 점점 얇아지고 있었다. 선천성 심장 질환. 그녀의 병명은 너무 차갑게 다가왔고 하은은 더 이상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다. 어머니는 몇 달 전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고 그녀와 여린만이 남았다. 아직 장례비도 다 갚지 못한 상태였다. 그날도 하은은 여러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종이봉투에 감기약 몇 정을 담아 돌아왔다. 그녀의 손은 땀과 피로로 축축했지만 여린의 얼굴을 보면 그 모든 것이 무색했다.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서하은 씨, 서진만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이름, 서진만. 그녀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이름. 그녀의 생부. 그녀와 어머니를 버리고 부유한 여자와 재혼해 서울로 떠난 그 사람. 그 사람하고나 아무 상관없어요. 하은은 단호하게 말했지만 남자는 한 장의 종이를 내밀었다. 병원 진단서. 여린의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결과였다. 그녀는 무릎이 꺾일 듯한 충격을 느꼈고 남자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회장님께서 여린 양의 수술비를 전액 부담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 언제나 그랬다. 도움은 절대 공짜가 아니었다. 당신을 딸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단지 몇 달 동안. 서울. 금빛 고층 건물이 즐비한 도시. 서하은은 자신이 이곳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서진만 회장은 언론과 투자자들 앞에서 그녀를 자신의 친딸로 소개했다. 하지만 그건 모두 연기였다. 진짜 친딸은 따로 있었다. 윤슬비. 그녀는 회장의 재혼 상대의 딸이었다. 사회적으로 완벽한 이미지, 천사 같은 미소, 인스타그램 속 럭셔리 라이프. 하지만 그 이면에는 날카로운 시선과 이중적인 얼굴이 있었다. 어머, 언니, 아버지가 당신을 딸로 소개하시다니 너무 감동이에요. 연기 정말 잘하시네요. 하은은 그 미소 속에 담긴 도끼를 느꼈지만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연기를 해야 했다. 여린의 수술이 끝날 때까지만. 그 뒤엔 모두 끝날 것이니까.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더 깊은 곳으로 밀어넣었다. 며칠 뒤 강그룹의 창립 기념 파티가 열렸다. 서하은은 그곳에서 서진만 회장의 딸로 참석하게 되었다. 화려한 드레스, 카메라 플래시, 낯선 시선들. 그 모든 것들이 숨을 막히게 만들었다. 그녀는 잠시 파티장을 빠져나와 테라스로 나왔다. 그곳에서 그를 처음 만났다. 여긴 직원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차가운 목소리. 검정 슈트를 입은 남자는 그녀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깊고 어두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슬퍼 보였다. 죄송합니다. 잠시 숨 좀 돌리려 했어요. 거짓말이네요. 파티에 지쳐서 도망친 얼굴은 아니니까. 그 남자의 이름은 강준혁. 강그룹의 대표이자 젊은 재벌 2세. 사업수와는 탁월하지만 인간적인 면에서는 철저히 차단된 인물이었다. 사람들은 그가 차갑고 무정하다고 수군거렸지만 하은은 단번에 느꼈다. 그의 눈 속엔 고유한 아픔이 있었다. 며칠 뒤 서진만 회장은 갑작스레 하은을 불러 말했다. 강 회장이 너에게 관심을 보였다. 좋은 기회야. 기회요? 그 사람 지금 가짜 약혼녀를 찾고 있어. 어머니가 말기암이야. 결혼하는 척만 하면 돼. 그 순간 하은은 자신이 또다시 거래 대상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여린의 수술 일정은 다가오고 있었다. 돈은 부족했고
그녀는 선택권이 없었다. 며칠 후 강준혁은 단도직입적으로 제안했다. 6개월. 가짜 결혼. 그 대신 내 동생 수술은 내가 책임지지. 왜 저죠? 내 눈을 보고 느꼈어요. 당신은 나와 같은 종류의 사람이라는 걸. 그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 상처, 거짓과 진실 사이에서 뇌줄 타는 감정. 하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그녀는 결혼 서류에 서명했다. 드레스를 입고도 기쁘지 않은 신부. 미소 뒤에 숨겨진 눈물. 그렇게 서하은은 또 다른 연극의 무대에 오르게 되었다. 서울 강남구 한복판, 높은 펜트하우스의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쏟아졌다. 서하은은 짐을 들고 조용히 거실에 들어섰다. 손에 쥔 캐리어 하나와 어깨에 맨 작은 가방이 그녀의 전부였다. 방은 오른쪽 끝입니다. 제가 집에 없는 시간엔 알아서 하세요. 강준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정했다. 그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펴놓고 있었고 그녀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네. 그녀는 짧게 대답한 뒤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군더더기 없이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차가웠다. 하얀 벽지, 회색 커튼, 단정하게 정리된 책상. 그녀는 침대에 앉아 천천히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결혼식은 간단했다. 가족과 기자들 앞에서 형식적인 서약만 주고받았다. 신부의 얼굴엔 미소가 있었지만 눈동자는 깊고 고요했다. 사람들은 둘의 케미가 놀랍도록 잘 어울린다고 말했지만 그 누구도 그 안에 감춰진 공허를 읽지 못했다. 결혼식 다음 날 서하은은 서류에 서명했고 강준혁은 동생 여린의 병원비를 바로 송금했다. 그녀는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함께 사는 생활은 생각보다 더 조용하고 더 차가웠다. 하은은 집안일을 자처해서 했다. 식사를 준비하고 빨래를 하고 가끔은 거실을 청소했다. 하지만 준혁은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마주치는 일도 드물었다. 대화도 형식적이었다. 식사는 하셨어요? 바빠서 건너뛰었습니다. 오늘은 국이 좀 짰던 것 같아요. 다음엔 덜 넣을게요. 괜찮습니다. 그녀는 그런 반응에 익숙해지려고 애썼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어느 날 저녁 무렵 갑작스레 폭우가 내렸다. 그녀는 식사를 준비하다가 강한 천둥 소리에 놀라 칼을 떨어뜨렸다. 그 소리에 맞춰 문이 열렸고 젖은 수트 차림의 강준혁이 들어섰다. 왜 전화를 안 받습니까? 죄송해요. 부엌에 있어서 못 들었어요. 무슨 일이셨어요? 기사들이 집 주변에 몰려 있었어요. 당신 사진이 유출됐습니다. 병원에서 동생과 함께 찍힌 사진이. 하은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는 서둘러 노트북을 켰고 포털 사이트에는 강준혁 대표의 비밀 가족이라는 자극적인 기사가 올라와 있었다. 여린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 이건 일부러 퍼뜨린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요. 윤슬비. 그녀는 무심코 그 이름을 뱉었고 준혁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당신, 뭘 알고 있는 거죠? 하은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젠 숨길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사람, 저를 예전부터 싫어했어요. 아버지의 진짜 딸은 아니지만 어머니의 보호 아래 항상 공주처럼 살았죠. 제가 나타나면서부터 그녀는 불안해했어요. 모든 걸 잃을까 봐. 이건 단순한 질투가 아닙니다. 이건 경고예요. 그의 말에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둘 사이엔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녀는 식탁에 준비해 둔 식사를 가리켰다. 비도 오고 식사도 못하셨죠? 따뜻한 된장찌개예요. 준혁은 말없이 자리에 앉았고 둘은 처음으로 함께 식사를 했다. 식사 중간 그는 문득 입을 열었다. 된장찌개 맛있네요. 어릴 때 어머니가 자주 해주시던 맛이랑 비슷합니다.
그 말에 하은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가 가족 이야기를 꺼낸 건 처음이었다. 어머니는 지금은 어떠세요? 투병 중입니다. 많이 약해지셨지만 정신은 또렷하십니다. 당신에 대해 궁금해하세요. 저에 대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왜 결혼을 선택했는지 솔직히 저도 궁금합니다. 그 말에 하은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진심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 연기를 해야 할지, 그녀는 갈등했다. 하지만 결국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가 이 결혼을 선택한 건 동생 때문이에요. 그녀를 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존심도, 감정도 다 내려놨어요. 그 말에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앞에 놓인 그릇에 조용히 국을 떠주었다. 그 작은 행동이 하은에게는 뜻밖의 위로로 다가왔다. 며칠 뒤, 강 회장의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에 함께 방문하게 되었다. 어머니는 하은을 보자마자 따뜻하게 손을 잡았다. 아가야, 내가 하은이구나. 눈이 참 맑구나.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그날 어머니는 하은에게 직접 전통 반지를 건넸다. 가족 대대로 내려온 반지였다. 형식적인 결혼이어도 널 내 며느리로 인정하고 싶구나. 내가 우리 준혁이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 하은은 반지를 손에 쥐고 마음이 복잡해졌다. 거짓된 관계로 시작된 이 인연이 어느새 누군가에겐 진심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이 연극은 언젠가 끝나야겠지. 하지만 그 끝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기를. 결혼 생활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서하은은 아직도 이 집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했다. 강준혁은 여전히 말수가 적었고 하루 대부분을 회사에서 보냈다. 하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차가운 공간이 따뜻한 향기로 채워지고 두 사람의 식사 시간이 당연한 일상이 되어갔다. 그날도 하은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식탁 위에 김치찌개와 생선구이, 나물 반찬을 차려놓은 순간 현관문이 열렸다.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준혁이었다. 오늘은 회사 안 나가세요? 오전 회의가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같이 아침 먹고 싶어서요. 그의 말에 하은은 살짝 놀랐지만 이내 웃으며 자리를 정리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고 식탁 위에는 짧은 대화들이 오갔다. 요즘 어머니 상태는 어떠세요? 어제 정기 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정적이지만 치료는 계속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조리된 보양식 한번 준비해 볼까요? 어머니께 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준혁의 눈빛엔 확실히 무언가 달라진 감정이 있었다. 하은은 그가 점점 마음의 문을 열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후 하은은 서울 시내의 한 갤러리에서 자원봉사를 마치고 나오다가 기자들에게 둘러싸였다. 서하은 씨 맞으시죠? 강준혁 대표의 부인이라고 하던데 과거에 어떤 경력이 있으신가요? 병원비 때문에 결혼하셨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입니까? 플래시가 눈앞을 번쩍이고 마이크가 그녀의 얼굴 앞으로 밀려왔다. 하은은 충격에 휩싸인 채 겨우 택시에 올라타 도망치듯 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문을 열자마자 노트북을 켰고 포털 사이트에 자신의 이름이 상단에 올랐음을 확인했다. 강준혁의 아내, 과거 사진 유출, 의문의 가족 관계라는 자극적인 제목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강준혁이었다. 지금 어딥니까? 집이에요. 기다리세요. 곧 도착합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준혁이 거칠게 들어섰다.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말했다. 기사, 다 봤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군요. 누가 이런 짓을. 윤슬비입니다. 그 이름에 하은은 차가운 숨을 들이켰다. 그녀가 왜 이러는 거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당신의 존재 자체가 그녀에겐 위협이니까요. 서 회장이 공식 석상에서 당신을 딸이라고 소개했고 강가의 며느리가 되었죠.
그녀가 오랫동안 쌓아온 완벽한 인생이 무너지는 중입니다. 하은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녀는 원하지도 않았고 빼앗은 것도 없었다. 하지만 누군가의 시기와 증오 속에서 죄인처럼 몰리고 있었다. 제가 물러나면 해결되겠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 회사에도 어머님께도 폐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원래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니까. 그녀의 말에 준혁은 조용히 그녀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도망치지 마세요. 그 순간 하은은 오히려 더 눈물이 났다. 위로가 아닌 그 따뜻함이 너무 낯설었기 때문이었다. 며칠 뒤 강준혁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공개적으로 말했다. 제 아내는 어떠한 허위 행위도 하지 않았으며 저와의 결혼은 상호 합의하에 진행된 일입니다. 그녀를 향한 악의적인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의 확고한 발언은 언론의 반응을 갈랐다. 일부는 그들의 사랑이 진짜일 수 있다고 믿었고, 일부는 여전히 하은을 의심했다. 하지만 그녀의 곁엔 단 한 사람, 확실한 진심을 내보인 남자가 있었다. 그날 밤, 하은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다 물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당신 명예에도, 회사에도 부담일 텐데. 나는 진심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진심이요? 당신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생각보다 소중해졌습니다. 그 말은 벽처럼 쌓여있던 그녀의 마음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바로 다음 날 윤슬비가 강 회장의 병실을 찾아가 폭로를 시작했다. 아버지, 서하은은 당신의 친딸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그 여자와 그 애를 어떻게 쫓아냈는지 다 기억하시잖아요? 서 회장은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그는 오래전 외면했던 진실과 다시 마주하고 있었다. 이제 진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병실 안은 정적이 흘렀다. 윤슬비의 말이 공기 속에 퍼지며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서하은은 입술을 꼭 다문 채 병상에 누운 서진만 회장을 바라봤다. 그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그녀는 느낄 수 있었다. 그가 지금 모든 기억과 감정을 헤집고 있다는 것을. 그게 사실입니까? 조용히 터져나온 강준혁의 목소리에 병실 안은 더 깊은 침묵에 빠졌다. 잠시 후 서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래. 하은이는 내 딸이 아니다. 그 말은 하은에게 망치처럼 내려앉았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지만 아버지의 입으로 다시 확인하는 순간 뿌리 깊은 상처가 다시 터져나오는 듯했다. 그 여자 내 어머니는 날 속였어. 내가 원하는 딸이 아니었고 그녀도 내가 원하는 여자가 아니었어. 하지만 당신이 먼저 우리를 버렸잖아요. 어머니는 당신이 끝내 돌아올 거라 믿고 기다리셨어요. 하은은 참아왔던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당신은 우릴 지우려 했죠. 당신 체면을 위해, 사업을 위해 그리고 지금은 또 저를 딸인 척 이용했어요. 서 회장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의 입술은 떨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윤슬비는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올렸다. 이제 다 밝혀졌어요. 아버지, 진짜 딸은 저예요. 강가에 어울리는 사람도 당신 옆에 설 사람도 저 하나뿐이에요. 하은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병실을 나섰다. 준혁이 그녀를 따라 나오려 했지만 그녀는 그를 막아섰다. 잠시만요. 혼자 있고 싶어요. 그녀는 병원 복도를 걸었다. 창밖엔 눈이 내리고 있었다. 서울의 첫눈. 새하얀 풍경이 그녀의 눈앞을 덮었지만 마음은 시커먼 안개로 가득했다. 그날 밤 하은은 펜트하우스로 돌아와 조용히 짐을 쌌다. 그녀는 옷장을 열고 두세 벌의 옷만 골라 담았다. 그 어떤 것도 이 집에 자신이 속해 있다는 증거가 되지 못했다. 준혁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어디 가시려는 겁니까? 끝났어요. 계약도, 연극도,
그리고 제 감정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요? 거짓 가족 사이에서 진짜 감정을 믿으라고요? 당신도 봤잖아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 어머니가 주신 반지, 그건 자격 없는 손에 있었던 거예요. 그건 당신 생각입니다. 어머니는 당신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셨고, 나도. 그는 말끝을 흐렸다. 감정을 조절하려 애썼지만,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하은은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준혁 씨, 당신은 몰라요. 내가 얼마나 오래 버림받았는지, 이제 또다시 누군가의 그림자로 혹은 희생양으로 살 순 없어요. 나는 그냥 내 삶을 찾고 싶을 뿐이에요. 그녀는 마지막 가방을 들고 그를 지나쳤다. 준혁은 그녀의 팔을 잡으려다 결국 놓아주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명확한 단절이 생겼다. 며칠 후 하은은 연락을 끊고 혼자 떠났다. 서울을 떠나 남쪽의 작은 도시로 내려갔다. 그녀는 작은 책방에서 일하며 조용히 살아갔다. 동생 여리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지방의 요양병원에서 회복 중이었다. 둘은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허전함이 남았다. 그건 강준혁에 대한 미련이 아니었다. 그녀 자신에 대한 갈증이었다. 언제나 누군가의 이름 아래, 누군가의 선택 안에서만 살아왔던 인생. 이제는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자기 발걸음으로 살아보고 싶었다. 한편 서울에서는 강준혁이 서 회장과의 법적, 경영적 결별을 선언했다. 그는 자신의 지분을 정리하고 본인의 이름으로 새 회사를 설립했다. 그 모든 과정에 어떤 보도자료도 기자회견도 없었다. 그는 더 이상 외부의 시선을 위해 살지 않기로 했다. 밤이 깊을수록 생각은 길어졌다. 준혁은 하은이 떠난 이후 처음으로 잠 못 드는 밤을 맞았다. 그는 하은이 남긴 된장찌개의 냄비를 그대로 두었다. 냉장고 안엔 그녀가 마지막으로 담가놓은 반찬들이 여전히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없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그녀의 이름으로 등록된 작은 전시회 소식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다. 주제는 틈 사이의 빛. 그는 조용히 차에 올랐다. 행선지는 그녀가 있는 도시였다. 전시회장은 도시 외곽의 조용한 문화센터 안에 있었다. 현관 앞에는 서하은 개인 사진전, 틈 사이의 빛이라는 작은 배너가 세워져 있었다. 강준혁은 잠시 그 글자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벽면에는 일상 속 순간들을 담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아이의 웃음, 새벽길의 안개, 비 오는 날의 창문, 그리고 손끝에 닿은 햇살. 모든 사진은 담백했지만 묘한 울림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걸음을 멈췄다. 한 장의 사진 앞에서 허름한 벽에 생긴 균열 사이로 빛 한 줄기가 스며드는 장면. 그 밑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틈이 있다면 빛은 반드시 들어온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준혁은 그녀의 감정이 그대로 전해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절망, 상처, 희망 그리고 용기. 그가 아는 서하은의 모든 면모가 이 사진 한 장에 담겨 있었다. 오랜만이네요. 뒤에서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에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서하은은 이전보다 더 단정하고 차분한 인상이었다. 짧아진 머리카락, 수수한 옷차림, 그리고 예전보다 더 또렷한 눈빛. 그녀는 바뀌어 있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녀는 자신을 되찾고 있었다.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언젠가 올 거라 생각했어요. 두 사람은 전시관 한편의 작은 벤치에 앉았다. 침묵이 먼저 그들 사이를 채웠다. 하지만 그 침묵마저도 어색하지 않았다. 사진들, 정말 좋습니다. 당신이 보고 느낀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사실 처음엔 나 자신에게 보여주기 위해 찍었어요. 내가 얼마나 버텼는지,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리고 그 안에도 여전히 따뜻한 것이 남아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요.
확인했나요? 네. 이제는 나 자신을 믿을 수 있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가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얼마나 고독했을지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미안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당신을 원망한 시간도 있었고, 스스로를 미워한 날도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을 하고 싶어요. 무슨 선택이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말, 무겁게 들을게요. 그녀는 작게 웃으며 말을 이었다. 이 전시가 끝나면 아이들과 함께 사진을 가르치기로 했어요. 마을 도서관에서요. 아이들이요? 내 부모에게 방치되거나 사회에서 외면받은 아이들이에요. 저도 그랬으니까 이제는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싶어요. 그의 눈에 희미한 떨림이 일었다. 그녀는 과거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품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건 단순한 강함이 아니라 진짜 어른의 모습이었다. 혹시 필요하다면 후원할게요. 이름은 드러나지 않게. 고마워요. 하지만 지금은 내 힘으로 해보고 싶어요. 정말 힘들 때가 오면 그때 당신을 떠올릴게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절이 아니었다. 그건 신뢰였다. 천천히 다가갈 수 있는 자리를 내준 신호. 시간이 흘렀고 전시가 마무리될 무렵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갔다. 두 사람은 마지막 남은 전시장 벽면 앞에 섰다. 그곳엔 하은이 찍은 가장 개인적인 사진이 있었다. 낮은 평상 위, 어린아이가 작은 손으로 카메라를 만지는 장면. 빛이 아이의 뺨을 감싸고 있었고, 옆에는 작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엄마는 너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었어. 준혁은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이 아이는? 하은은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당신과 나, 그 아이는 우리였어요. 아주 짧았지만 가장 진심이었던 순간이 남긴 선물. 그 말에 그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다. 자신이 놓쳐온 시간들, 알지 못한 존재의 무게, 그리고 그녀가 감당해온 삶의 조각들이 한순간에 덮쳐왔다. 왜 말하지 않았습니까?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내가 아직 나를 믿지 못했어요. 당신을 향한 감정도, 아이를 향한 책임도, 모든 게 두려웠어요. 지금은요? 하은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지금은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이 아버지가 되기를 원한다면 천천히 옆에 있어도 괜찮다고. 하지만 그 선택은 당신에게 맡길게요. 그는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손등 위로 그의 손이 천천히 얹어졌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얽혀 있었다. 미안함, 사랑, 후회,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 그날 밤, 강준혁은 그녀의 전시장을 조용히 걸어 나왔다. 하지만 그 어떤 불확실함도 사라진 표정이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지금부터는 시간과 행동이 모든 것을 말해줄 거라는 걸. 그는 차에 오르며 핸드폰을 열었다. 새로 창업한 회사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이런 문장을 추가했다. 작은 틈 사이로 들어온 빛은 가장 어두운 곳을 밝혀준다. 그리고 그는 다음 주 일정에 한 가지를 추가했다. 서하은, 그리고 우리 아이와의 첫 만남. 강준혁은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정처럼 조용히 그녀의 삶으로 다시 걸어 들어갔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다. 매주 주말마다 시 외곽의 작은 마을로 내려가 도서관 봉사에 참여했다. 아이들과 함께 사진을 배우며 자연스럽게 서하은과 마주했다. 처음 며칠 동안 하은은 그를 조심스럽게 지켜보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과 함께 웃는 그의 모습에서 이전과는 다른 따뜻함이 묻어났다. 대표님, 이 사진 어때요? 제가 찍었어요. 어린아이가 들고 온 사진을 보며 준혁은 진심 어린 웃음을 지었다. 아주 멋지네. 프레임 구도가 완벽해. 그런 작은 순간들이 쌓였다. 하은은 점점 그가 달라졌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그에게 물었다. 왜 굳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미안해서였어요. 그 다음엔 보고 싶어서였고, 지금은 함께 있고 싶어서입니다.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단단했다. 하은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닫혀 있지 않았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여린이 있는 요양병원을 함께 찾았다. 여린은 오랜만에 만난 하은과 준혁을 보며 눈을 반짝였다. 형부 진짜예요? 응, 조금 늦었지만 다시 돌아왔어. 언니 많이 울었어요. 나한테 말은 안 했지만 나는 알았어요. 그녀의 말에 하은은 웃으며 눈물을 닦았다. 여린은 어린아이 같지만 누구보다 섬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따뜻한 말이 두 사람을 이어주는 또 다른 다리가 되어주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이 변화를 환영한 것은 아니었다. 며칠 후, 준혁의 어머니는 조용히 그를 불렀다. 그녀는 여전히 병상에 누워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하은이와 다시 만나는 게 옳다고 생각하니? 네, 어머니께서도 그녀의 진심을 보셨잖아요. 그건 그렇지. 하지만 세상은 단순하지 않단다. 너는 이제 막 새 회사를 시작했고, 하은이는 여전히 언론의 타깃이야. 또 아이까지. 그래서 더 지켜야 할 이유가 됐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단호한 태도에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를 막고 싶은 건 아니다. 단지 그녀가 또 다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 그 말은 강한 반대가 아닌 조심스러운 염려였다. 준혁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이번에는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함께 걸을 겁니다. 그 무렵 하은 또한 고민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다시 사랑을 받아도 되는 사람인지 또 그 사랑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있었다. 그녀는 도서관 옥상에 앉아 있었다. 일몰이 서서히 풍경을 붉게 물들였다. 그때 조용히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괜찮아요? 네.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요. 같이 있어도 괜찮을까요? 하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옥상 난간에 나란히 앉았다. 당신이 떠난 후 많은 걸 내려놓았어요. 회사도, 이름도. 하지만 그 와중에 얻은 게 있어요. 뭔가요? 나는 당신을 다시 선택할 수 있다는 기회. 그 말에 하은은 숨을 멈췄다. 다시 선택. 그 말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모든 상처를 알고도 다시 걸어가겠다는 약속처럼 들렸다. 내가 아직도 무서울 때가 많아요. 사람들의 시선, 과거의 그림자, 그리고 나 자신. 그런 날엔 내가 옆에 있을게요. 말없이, 묻지 않고, 당신이 괜찮아질 때까지. 그녀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준혁 씨, 우리 아이에게도 그런 아빠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이미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만 그 아이가 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천천히 다가가고 싶어요. 그 말에 하은은 작게 웃었다. 그럼 우리 천천히 걸어볼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도 같은 방향으로 걷는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연극 속의 인물이 아니었다. 현실의 상처를 안고 그 속에서 진짜 삶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이었다. 멀리서 도서관 창문에 불이 들어왔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고 작은 발소리가 바닥을 두드렸다. 그 속엔 언젠가 두 사람의 아이도 함께 웃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빛은 아직 완전히 밝지 않았지만 틈 사이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첫눈은 이미 지난 지 오래였고 도서관 옥상에서는 찬바람이 살결을 스쳤다. 서하은은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평화롭고 조용한 풍경. 그녀는 그 속에서 자신이 이제야 비로소 삶의 중심에 선 것 같다고 느꼈다. 하지만 평온함은 항상 가장 예기치 못한 순간에 흔들렸다. 그날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바꿔 놓았다. 서하은 씨 맞으시죠? 서울 서부경찰서 형사과입니다.
윤슬비 씨 관련해서 진술 요청이 있습니다. 그녀는 얼어붙었다. 무슨 일이죠? 윤 씨가 불법 계좌 자금 유출과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서 씨께서 피해자 중 한 명으로 언급돼 있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자신은 이미 모든 걸 내려놨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과거는 끝까지 그녀를 따라왔다. 며칠 후 서울경찰서 조사실에서 마주한 윤슬비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다. 메이크업도 화려한 옷도 없었다. 그녀는 초췌한 얼굴로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하은이 들어오자 슬비는 고개를 들었다. 이제 와서 동정이라도 하러 온 거야? 아니요. 그냥 마무리하러 왔어요. 웃기지 마. 넌 나한테서 다 빼앗아 갔잖아. 아버지의 관심, 준혁 오빠, 심지어 세상의 시선까지. 내가 가져간 게 아니에요. 그건 애초에 당신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날 이해할 리 없지. 너처럼 버려진 자로 살아온 애가 갑자기 세상에 받아들여지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 그 말에 하은은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다. 맞아요. 저도 한때는 당신을 미워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당신도 결국 사랑받고 싶었을 뿐이라는 걸. 슬비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울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난 이제 끝났어. 적어도 너는 내 아이 많은 나처럼 만들지 마. 그 말은 경고이자 마지막 부탁처럼 들렸다. 하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섰다. 그녀의 가슴 속 어딘가에 남아있던 증오도 이 만남으로 조용히 사라져갔다. 며칠 뒤 하은은 다시 마을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날 밤 여린이 갑작스럽게 고열로 쓰러졌다. 병원에서는 감기에서 폐렴으로 악화됐다고 설명했지만 하은은 절망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다. 여린아, 괜찮아. 언니가 여기 있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병실에서 하은은 여린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다. 그 순간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다. 강준혁이었다. 무슨 일 있어도? 여린이가 중환자실에 있어요.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 제가 곧 갈게요. 그는 약속대로 새벽 첫 차를 타고 병원으로 왔다. 병실 복도에서 하은은 그의 품에 안겨 처음으로 소리내 울었다. 그동안 감춰왔던 불안과 죄책감이 모두 터져나왔다. 혹시라도 이 아이까지 잃게 될까 봐 너무 무서웠어요. 우린 아무도 잃지 않을 겁니다. 나도, 당신도, 여린이도 절대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건 함께하겠다는 맹세였다. 며칠이 지나 여린의 상태는 점차 호전됐다. 그녀는 희미한 목소리로 하은에게 속삭였다. 언니, 강 형부랑 결혼 다시 해. 그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야. 그 말에 하은은 웃음과 눈물을 동시에 터뜨렸다. 그리고 그날 밤, 병실 창가에 앉은 두 사람은 오랜만에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제는 우리 아이에게도 말해줘야겠어요. 당신이 그의 아버지라고. 그 아이가 나를 받아줄까? 아이보다 당신이 더 준비가 필요해 보여요. 준비됐습니다. 난 당신을 통해 아이를 사랑했고, 지금은 그 아이를 통해 당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자신의 일기장 한 기퉁이에 글을 남겼다. 우리가 다시 만난 건 기적이 아니다. 우리가 다시 걸어가는 건 선택이다. 그리고 이 선택은 비로소 나의 것이다. 아직 남아있는 길은 많았다. 세상의 편견, 불완전한 가족, 그리고 서로의 상처들. 하지만 이제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함께한다면 그 모든 것들도 지나갈 수 있다는 걸. 아직 결혼식을 다시 올리진 않았고 함께 살 집도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문서보다도 강한 약속이 있었다. 마음으로 맺은 다짐. 그것이 진짜 가족의 시작이었다. 봄의 끝자락. 마을 도서관 앞들엔 연두빛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햇살은 부드럽고 따뜻했으며
길고 차가웠던 계절이 거짓말처럼 물러난 듯했다. 서하은은 도서관 창가에 앉아 사진 수업을 마치고 노트를 정리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하나둘 부모님에게 돌아가고 공간엔 조용한 숨소리만 남았다. 그녀는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강준혁이 들어섰다. 그는 평소보다 훨씬 편안한 차림이었다.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팔, 자연스럽게 흐트러진 머리칼, 그리고 익숙한 미소. 오늘 수업 어땠어요?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카메라를 뺏으려고 싸웠어요. 그런데 찍힌 사진 보니까 서로 웃고 있더라고요. 그게 아이들이죠. 감정이 순수하니까 다툼도 사랑도 금방 드러나죠. 그녀는 그의 말에 웃으며 커피 한 잔을 내밀었다. 그런데 요즘 당신은 왜 그렇게 자주 오는 거예요? 혹시 카메라에 중독됐나요? 아니요. 사람에 중독된 것 같아요. 그녀는 커피를 마시다 말고 멈췄다. 그 말은 장난 같으면서도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그녀는 다시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여린이 퇴원 날짜 잡혔어요. 다음 주 월요일. 그럼 셋이 함께 살 집을 알아봐야겠네요. 그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망설임도 없었고 부담도 없었다. 오직 기대와 따뜻함만이 담겨 있었다. 며칠 후 그들은 함께 서울 근교의 작은 집을 보러 다녔다. 하은은 아파트보다는 햇빛이 잘 드는 단층집을 원했고 준혁은 그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했다. 이 집은 어때요? 정원에 작은 텃밭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린이랑 같이 꽃 심고 싶어서요. 그럼 정원 있는 집을 중점으로 찾아보죠.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계산이나 조건이 아닌 함께할 삶에 대한 준비였다. 이전의 계약 결혼과는 본질이 달랐다. 이번엔 서로를 선택하고 서로를 중심에 두는 삶을 짓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준혁은 하은에게 조용히 작은 상자를 건넸다. 반지였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손으로 하나하나 세공된 은반지. 안쪽에는 짧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너의 길 위에 나의 걸음으로. 그녀는 상자를 한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이번엔 드레스를 입고 싶어요. 어머니가 예전에 해주신 말이 있어요. 진짜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진심으로 준비된 드레스를 입을 수 있다고. 그럼 같이 고르러 가요. 이번엔 내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을 위한 결혼식이니까. 그날 이후 하은은 여린, 아이들, 동네 이웃들과 함께 손수 결혼식을 준비했다. 청첩장은 직접 디자인했고 식장 대신 도서관 마당을 택했다. 정원엔 야생화 화분들이 놓였고 벤치 위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장식되었다. 결혼식 당일 하은은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도서관 마당으로 나섰다. 햇살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고 살랑이는 바람이 베일을 흔들었다. 아이들이 손에 들고 있는 종이꽃을 흔들며 노래를 불렀고 여린은 손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다. 강준혁은 검정 정장을 입고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가 다가오자 모든 불안이 사라진 듯 입꼬리를 올렸다. 오늘 당신이 나를 선택해줘서 고마워요. 당신도요. 나와 내 삶, 그리고 내 상처까지 안아줘서 고마워요. 그들은 손을 잡고 아이들과 이웃들 앞에서 짧은 서약을 나눴다. 우리는 서로의 날들 속에서 같은 길을 걷겠습니다. 웃을 때도, 흔들릴 때도, 침묵할 때도, 박수가 터지고 꽃잎이 흩날렸다.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과거에 묶인 존재가 아니었다. 그들의 선택은 이제 모두에게 보이는 빛이 되었다. 결혼식이 끝난 후 하은은 아이들 옆에서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 준혁은 그녀를 멀리서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와 어깨를 감쌌다. 우리 아이한테도 말했어요. 아빠와 엄마가 오늘 진짜로 가족이 되었다고. 그 아이가 뭐래요? 나도 내 결혼식 때 엄마처럼 웃을 거야. 라고 했어요. 그녀는 웃으며 그의 품에 기대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야 진짜 시작이네요. 맞아요. 늦었지만
가장 정직한 출발. 하늘은 맑았고 햇살은 더 이상 눈부시지 않았다. 그 빛은 이제 두 사람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만든 길 위를 따뜻하게 덮고 있었다. 결혼식이 있던 날로부터 정확히 1년이 흘렀다. 서하은은 마당에 핀 작은 국화를 바라보며 물을 주고 있었다. 집 앞에 텃밭은 싱그러운 채소와 꽃들로 가득했고 도서관과 연결된 길목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퍼지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흙냄새, 꽃향기, 그리고 평화. 모두가 오래도록 그리워했던 것들이었다. 문이 열리고 여린이 유모차를 밀며 나왔다. 그 안엔 까무잡잡하게 그을린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까르르 터지는 웃음소리에 하은은 호스의 물을 멈추고 아이에게 다가갔다. 오늘도 기분이 좋구나? 응, 언니. 얘는 아침부터 웃기 시작하더니 지금까지야. 여린은 건강해진 얼굴로 웃었다. 작년의 위기가 거짓말처럼 느껴질 만큼 그녀는 생기를 되찾았다. 병을 이겨냈고 삶을 더 단단하게 안아주는 법도 배웠다. 하은은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눈을 맞췄다. 준아야, 오늘은 아빠 오는 날이야. 저녁에 사진관도 가야지. 아이는 무언가 알아들은 듯 손을 파닥이며 소리를 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마을에 새로 생긴 작은 사진관을 찾았다. 벽면엔 가족 단위의 따뜻한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공간 곳곳엔 웃음이 번지고 있었다. 강준혁은 약속된 시간에 맞춰 도착했다. 정장을 벗은 채 셔츠와 면바지 차림. 그는 한 손엔 작은 과자 봉지를 들고 다른 손으론 아들을 안아 올렸다. 우리 아들, 오늘도 멋지네. 준아야, 아빠 왔다. 준아는 발을 구르며 기뻐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사진관 배경 앞에 섰다. 찰칵. 사진사는 말없이 미소 지었다. 렌즈 너머로 비친 세 사람은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균형 속에 서 있었다. 정식으로 맞춰 입은 옷이 아니어도 표정 하나하나에 담긴 진심이 이미 완벽한 구성이었다. 촬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하은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가끔은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나도요. 당신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계속 스스로에게 물었죠. 우리가 정말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뤄낸 건 운명이나 우연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라는 걸. 준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난 아직도 가면을 쓰고 살고 있었을 거예요. 감정도, 사람도 다 의심하면서. 그런데 당신은 그 모든 걸 허물게 했어요. 하은은 조용히 웃었다. 그럼 당신은 나에게 뭘 허물게 했을까요? 외로움이요. 당신은 늘 혼자인 줄 알았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당신 옆에 많은 손이 있다는 걸 알죠. 그날 밤, 하은은 집에 돌아와 아이를 재우고 나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다. 거기엔 처음 서울에 올라갔던 날부터 계약결혼 서류에 서명했던 날, 동생 수술비 때문에 망설였던 날, 그리고 다시 돌아와 준혁의 손을 잡은 날까지 빽빽이 기록돼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마지막 페이지를 열었다. 그리고 한 줄을 썼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증명을 위해 살지 않는다. 사랑하고, 살고, 성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며칠 뒤, 도서관에서 열린 아이들과 함께한 1년 전시회에서 하은은 강사 자격으로 무대에 섰다. 뒤쪽에선 준혁과 준하가 자리를 잡고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땐 나 자신도 제대로 안 보였어요. 상처투성이었고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해야 다른 사람의 손도 잡을 수 있다고. 아이들이 박수를 쳤고 어른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녀는 뒤편에서 자신을 향해 미소 짓는 두 사람을 바라봤다. 그 미소는 어떤 무대 조명보다도 밝았고 어떤 응원보다도 진실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도서관 뒷마당에 피크닉 돗자리를 깔았다. 간단한 김밥과 과일을 먹으며 별을 바라보았다. 조용히 바람이 불고 풀벌레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하은 씨. 응. 내년엔 우리 네 식구가 되겠죠? 그녀는 잠시 당황한 듯하다가 눈을 크게 떴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오늘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고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고마워요. 내 인생에 다시 용기 내줘서. 준혁은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직도 우리는 계속 쓰고 있어요. 함께. 그들의 손이 맞닿은 곳에서 따뜻한 온기가 퍼졌다. 사랑은 이제 더 이상 목적지가 아닌 그들이 함께 걸어가는 길 그 자체가 되었다. 해질 무렵 도서관 옥상 위로 노을이 내려앉고 있었다. 따뜻한 빛이 건물과 나무들 사이를 감싸고 먼 바다에서는 갈매기 소리가 들려왔다. 서하은은 책장을 덮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평범한 하루였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잔잔하게 물결치고 있었다. 엄마, 나 다 썼어. 10살이 된 준하가 그림일기를 들고 뛰어왔다. 바짝 그은 눈썹과 조금은 익숙해진 연필 자국들이 그의 성장을 증명하고 있었다. 하은은 무릎을 굽히고 그의 노트를 받아들었다. 한번 읽어볼까? 오늘은 어떤 하루였을까? 오늘은 아빠랑 같이 자전거를 탔고 엄마랑 수박 먹었고 그리고 내 동생이 발로 나찼어.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다. 이제 막 4살이 된 둘째 준서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집안을 뛰어다니며 모든 것을 탐색하고 있었다. 그 아이가 주는 에너지는 매일을 새롭게 만들었다. 엄마, 우리 가족은 왜 맨날 웃어? 준하의 질문에 하은은 순간 대답을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글쎄, 아마도 많이 울어본 사람들이어서 그런가 봐. 웃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으니까. 그 말에 준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뛰어갔다. 그 작은 등을 바라보며 하은은 문득 오래전 자신을 떠올렸다. 버려졌다고 믿었던 소녀. 타인의 인정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여겼던 그 시절. 그녀는 이제 그 소녀를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품에 안아줄 수 있을 만큼 자신이 자랐음을 알고 있었다. 저녁 식탁 위에는 소박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다. 여리는 어느새 마을 복지센터의 정식 상담사가 되었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준혁은 여전히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서울이 아닌 마을 가까이에 사무실을 옮긴 지 오래였다. 오늘은 내가 설거지할게요. 준혁이 말하자 하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은 아까부터 3번째로 그 말 했어요. 진짜 할 거예요? 이번엔 진심이에요. 그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아이들은 장난감을 꺼내고 여리는 라디오를 켰다. 따뜻한 음악이 공간을 채웠다. 그날 밤 하은은 준혁과 함께 옥상에 올랐다. 밤하늘은 맑았고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기억나요? 예전에도 이렇게 옥상에서 같이 앉았던 거? 기억하죠? 그땐 말이 거의 없었죠. 이젠 말이 많아졌죠? 말뿐 아니라 함께 나눌 기억도 많아졌으니까요. 그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조용한 바람이 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평범한 시골의 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가끔 그런 생각해요. 우리가 처음 만난 날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지만 우린 결국 이 길을 걸었죠. 어떤 길을 택했더라도 서로를 기억했을 것 같아요. 그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긴 시간 동안 서로를 지켜보고 때로는 놓치고 다시 붙잡고 그렇게 도달한 오늘이었다. 나는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요. 그리고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매일 더 알아가고 있어요. 그 말에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고요하게 밤을 밝혀주는 등불 같았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다. 결혼식 날 찍었던 사진, 전시회 속 아이들의 작품, 병원 복도에서 울고 있던 날의 그림자들. 그 속엔 아픔도 있었고 희망도 있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장에는
한 장의 편지가 끼워져 있었다. 그것은 하은이 오랫동안 쓰지 못하고 간직만 해온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하은아, 넌 상처 입은 채 태어난 게 아니야. 세상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든 존재 자체로 충분한 아이였어.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지 마. 너의 삶은 너만이 증명할 수 있어. 그녀는 편지를 조용히 다시 접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앞마당을 뛰어다니고 있었고, 준혁은 벽에 등을 기대고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 눈빛엔 괜찮다는 대답이 담겨 있었다. 서하은은 천천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아이들 사이로 걸어가고 남편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완성되었다. 아니, 완성되어 가는 중이다. 그리고 그 여정은 내일도 계속된다.